어, 집에 가라 그래. 자, 자, 아, 나오니? 자, 오늘 2회. 자, 2회 보도록 합시다. 자, 2회 독서. 자, 먼저 숙제 안 하신 분 있니? 숙제 안 한 사람. 자, 이거 숙제를 했으면 이거 보면서 너희들 좀 느낀 게 있지? 이 가글이래. 이거 너희 왜 엉뚱한 소리 자꾸 하지? 가나글이 나와 있는 첫 번째 지문 있지? 3단 논법과 관련된 이 지문 구조가 좋니 안 좋니? 굉장히 더러운 지문이지. 이런 지문을 갖다가 실었다는 것 자체가 역 같아. 그지? 근데 일단 지문은 어려웠어, 쉬웠어? 쉬웠어? 음. 일단 이게 지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 그지? 지문 구조가 원래는 어떻게 갔어야 되지, 이거? 이게 가나로 나눌 이유가 없었어. 지문 구조 잘 이해하면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왜 이래? 아, 아. 지문 구조를 잘 이해했으면 아, 아. 됐다 안 됐다는 것 같은데? 나오니? 지금 나와? 지금은 나오지? 자, 뭐 배터리는 저번에 한번 했는데. 자, 지문 구조가 아주 역 같은 지문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돼. 근데 이게 왜 역 같은지 너희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 그지? 너희들이 스스로 어때? 이제 지문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 보면 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원래 이 지문을 할까 안 할까 쌤이 고민하다가 그냥 지문 구조에 대한 아, 아. 지금은 잘 들립니까? 자, 그래서 지문 구조에 대한 이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문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지문을 갖다가 그냥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이게 봐봐. 가단락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온 게 뭐지? 3단 논법에 뭐가 나왔지? 개념이 나왔지? 그지? 자, 3단 논법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이 개념과 관련해서 자, 얘가 이제 3단 논법의 개념에서 너희들이 파악할 게 뭐였지? 두 개의 하나의 결론 이렇게 같이 이게 이상하지 그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소리 크게 하는 거랑은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잡혔다 안 잡혔다 그런 것 같은데? 자, 여튼간에 개념을 갖다 이렇게 정의하거든? 그지? 그래 놓고 자, 이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에 사용되는 게 뭐라고 나왔니? 아니지.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하나의 결론에는 무엇이 사용되고 있다? 명제가 사용되고 있다 이 얘기잖아. 명제가 사용되고 있다. 나 진짜 오늘 왜 이래 또. 대답 안 되다 그러는데? 그지? 지금 돼? 진짜.
아. 아, 아. 왜 이러지? 진짜 없어 여기. 없을 거야. 각자 개인 지금은 나와? 어떻게 하지? 녹화를 오늘 꼭 해야 되지. 보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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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래서 얘가 명제로 구성이 되거든. 그치? 근데 그 명제의 형태는 몇 가지가 있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지. 그럼 일단 네 가지 형태의 또 개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지? 그게 뭐야? 전칭, 긍정, 전칭, 부정, 그리고 특칭, 긍정, 그리고 특칭, 부정. 이렇게 자, 명제의 형태가 네 가지가 나온 거야. 제발. 자, 그럼 여기서 전칭이 무엇이고 특칭이 무엇인지 또 개념 잡아야 돼, 잡지 말아야 돼? 잡아야 되지.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이건 투애니원으로 가야 되지? 그지? 투애니원으로 갔어야 돼. 자, 근데 두 번째 문단에서 뭐가 나오지? 어? 3단 논법에 세 개의 명제가 있는 거지. 왜?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세 명제는 자, 무엇에? 세 명사의 관계를 나타낸대. 이렇게 갔거든, 지문이. 그럼 세 명사의 관계,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뭐가 나왔어? 사례, 기억이 나왔지.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 어떤 철학자도 과학자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철학자도 학생이 아니다라는 거 나오면서 세 개의 명사는 학생, 과학자, 철학자, 이게 주어나 또는 수로에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얘가 지금 얘기한 게 뭐야? 세 명. 오늘 진짜 천천히 하자. 세 명사의 관계라 그랬잖아. 그럼 이 세 명사의 관계를 기억의 사례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세 명사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세 명사가 뭐다 이건 나왔거든. 근데 이 세 명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문이 역 같은 거지. 근데 뜬금없이 이 세 명사의 관계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지? 응? 세 명사의 관계가 나 글의 첫 번째 문단에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 중구난방이야, 중구난방이 아니야. 중구난방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기억의 사례가 나왔잖아. 기억이 모든 학생은, 자, 이거 그냥 천천히 할게 쌤이. 과학자이다. 빔 프로젝트로 쏘면 편하려나? 어떤 철학자도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할게. 자, 요 사례가 나왔잖아, 그지? 그럼 요 사례를 갖다가 이제 이 사례를 갖다가 가지고 세 개의 명사가 학생, 과학자, 철학자야, 그지? 주어부에 나올 수도 있고 수로부에 나올 수도 있지? 주어부는 여기까지고 수로부는 여기고, 그지? 자, 그럼 세 명사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게 나와야 된다고, 여기. 쥐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3단 논법은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명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명제는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니까. 그래놓고 이 명제들은
세 명사의 관계, 이 세 명제들은 결국 세 명사의 관계와 관계된다. 그래서 세 명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 끝나버리고 세 명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문이 역 같은 거지. 그래놓고 뜬금없이 세 명사의 관계는 나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얘는 가나그를 나눌 이유가 없는 거지. 가나그를 나눈다는 얘기는 뭐니? 지문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거든. 뭔가 화제를 갖다가 조금 달리 한다든지 두 개의 글로 나눌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글로 나누는 거거든.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보면 가 따로 나 따로 묻는 문제들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근데 얘는 발문 유형 보니까 자 6문제 중에 어휘 하나 빼면 5문제가 남는데 5문제 중에 4문제가 다 가나를 물어봐. 그러니까 이건 나눌 이유가 전혀 없고 나누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때? 이상한 거야. 이 나그의 첫 번째 문단은 어디로 붙어야 된다고? 두 번째 문단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그의 첫 번째 문단을 갖다가 읽어보면 2NE1으로 갔다 할지라도 나그의 첫 번째 문단을 먼저 읽어야 되는 거야. 논리적 구조 자체. 자, 그래서 이제 뭐 보면 뭐라 그래? 거기서 다 필요 없고 어디서부터 3단 논법에서 가운데 있지. 그지? 거기 그 부분이 요 두 번째 문단에 붙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3단 논법의 결론에서 주어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한다? 결론에서 주어를 어떤 철학자를 소명사라고 하고 학생이 아니다 할 때 학생은 뭐라고 한다? 대명사라고 하고 이 대명사가 포함된 전제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대전제라고 하고 그지? 소명사가 포함된 전제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소전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게 설명이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지? 그리고 너희들 앞에서 분명히 뭐라 했니? 전칭 긍정, 정칭 부정 적어 얘기했지 형태. 그럼 너희들은 이거에다가 다 어떻게 해야 돼? 또 적어야 돼, 적지 말아야 돼? 적어야 돼. 그래. 그럼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들은 전칭 긍정이지. 그럼 어떤 철학자도 과학자가 아니다는 특칭이야, 전칭이야. 이거 잘 이해했어야 돼. 이거 여기서 함정에 빠진 애들, 이 글이 잘 이해 안 됐던 애들은 여기서 함정에 빠진 거야. 특칭, 전칭 부정이 뭐야? 어떤 S도 P가 아니다지. 특칭 부정은 뭐야? 어떤 S는 P가 아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S도 P가 아니다니까 얘는 뭐야? 전칭 부정이야. 그지? 그리고 마지막도 어떤 철학자도 학생이 아니니까 전칭 부정인 거지. 이렇게 잡았어야 돼. 그러니까 구체적 사례가 나왔다는 얘기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은 개념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 나, 글, 가의 1문단, 2문단이 나 글의 중간 부분이 2문단의 가 글의 중간 부분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오지 말아야 돼? 2문단 뒤로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게 뭐야? 가 글의 세 번째 문단에서 의문을 제시한 거지. 의문 제시. 지문 구조로 생각하라 그랬잖아. 지금까지는 뭐니?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개념어를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야? 2NE1이란 얘기야. 그래.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 놓고 자, 타당한 의문이 뭐라고 이제? 타당한 3단 논법은 무엇인가 그랬지. 요렇게 간 거잖아. 이렇게 지문 구조가. 그지? 그럼 타당한 3단 논법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무엇인지 답을 찾아야 되지. 이 답이 어디서 나오니? 가글의 세 번째 문단, 지금 읽을 부분에서도 나오고 나글의 1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통해서 제시하기도 하지. 앞부분에서. 근데 둘의 공통점은 뭐야? 둘의 공통점은 뭐지? 타당한 논증이라고 할 때 답을 찾아야지. 의문을 제시하면 너희들이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타당한 논증이 무엇인가? 그럼 타당한 논증은 뭔데? 이걸 갖다가 먼저 밝혀내야 되겠지. 그럼 세 번째 문단에서 타당한 논증은 뭐라고 얘기했지? 타당성은 명제의 내용이 아니라 자 근데 그 위에부터 해볼게 쌤이 천천히 그냥 그것은 두 전제를 참이라고 할 때 두 전제가 참이야. 두 전제가 결론을 주장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
충분한 근거, 두 전제가 결론을 주장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충분한 근거가 뭔데? 타당성은 명제의 내용이 아니야. 그 충분한 근거는 명제의 내용이 아니야. 그럼 뭐야? 논리적 형식이란 얘기야. 자, 타당한 논증은 뭐다? 타당한 3단 논법은 논리적 형식에 의해 좌우된다는 얘기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지? 그럼 논리적 형식은 뭔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실제로 모두 거짓인 내용인 세 개의 명제로도 거짓인 명제로도 타당한 논증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 뭐가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하다. 명제의 내용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명제가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어. 이 얘기야. 자, 그래놓고 나 그래. 첫 번째 문단 봐봐.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증의 형식에 의해 논증의 타당성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그대로 나왔지.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하고 나 그래 첫 번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야. 이건 동일한 중심 화제를 가지고 가는 글이기 때문에 얘를 굳이 가나 글로 나눌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지. 차라리 어때? 요 문단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끌어와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주장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내용이 아닌 논리적 형식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이렇게 갔어야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놓고 그럼 자, 논리적 형식을 갖다가 어떻게 그 타당한 논증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논리적 형식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어떤 논리적 형식을 지녀야 되느냐?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봐봐.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랬잖아. 그럼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뭐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래놓고 나 그래 두 번째 문단은 뭐야? 어떤 개념을 이용하는 거다?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타당성을 갖다 첫 번째 문단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3단 논법의 타당성을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다 없다? 규칙이 있다. 그지? 그래서 논증에 포함된 명제들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여기에 사용되는 방법이 뭐다?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주연의 개념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은 이렇게 갔어야 돼. 쌤처럼. 1, 2문단 가고 3문단에서 뭐야? 새로운 화제, 진짜 화제. 그지? 얘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3단 논법의 개념을 바탕으로 진짜 얘기하고 싶은 자, 3단 논법의 타당성을 갖다가 규명하는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 이렇게 갔으면 논리적 구조가 딱 떨어지지. 여하튼간에 이렇게 갔으면 논리적 구조가 딱 떨어지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이 글에서 물어볼 거는 이제 정해졌지. 뭘 물어봐야 돼? 3단 논법과 관련된 개념.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개념. 그리고 타당성 3단 논법 중에 타당한 3단 논법이 무엇인지. 그지? 그걸 갖다가 구체적 방법에다 적용하는 문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일단 1번 문제 볼까? 1번 문제는 뭐 물어봤지? 지연아 1번 문제는 뭐 물어봤지? 이 문제도 역 같은 게 가나의 공통된 설명 그랬지. 그지? 그럼 하나만 가지고도 보는 거지.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동일하다는 얘기야. 지문 구조가. 이렇게 나올 이유가 전혀 없지. 자, 그럼 얘는 당연히 뭐니? 요거 쌤이 이렇게 세워놓은 지문 구조 보니까 이제 답이 명확하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지? 3단 논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 선지도 쌤 별로 안 좋은 선지야. 뭐라고 얘기하더니 3단 논법의 개념을 설명한 후 이 3단 논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이렇게 갔어야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갔어야지. 정확하게 하면.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된 거지. 요렇게 만약에 지문 구조를 세웠다면 요렇게 지문 구조를 세웠다면 쌤처럼 2번 문제도 봐봐. 매개 명사 얘기는 아직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지? 자, 타당한 논증에는 2번 선지 타당한 논증에는 나오지? 우리가 읽었지 지금? 실제 내용이 참인 명제가 한 개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모두 거짓인 내용의 세 개의 명제로도 타당한 논증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 물어본 거야? 타당한 3단 논법은 뭔데? 명제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논리적 형식이 중요한 거야. 전제와 결론의 논리적 형식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물어본 거 이거 물어봐야 돼, 물어보지 말아야 돼?
물어봐야지. 당연히 물어봐야지. 그게 몇 번에 나왔다고? 2번에 나온 거고. 3번 문제는 이제 뭐 물어본 거야? 이 가나를 바탕으로 3단 논법 기억 니은을 이제 3단 논법 자체를 갖다 어떻게 이해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다양한 개념어들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자, 대전제, 소전제, 대명사, 소명사, 매개명사 이런 말들 나오지? 아직 우리가 대전제 이런 것들은 읽었어 안 읽었어? 이렇게 지문구조 세웠을 때 대전제, 소전제에 대해서는 알아 몰라? 모르지 아직. 매개명사에 대해서도 알아 몰라? 잘 모르지. 그지? 그거는 원래 알아야 돼. 매개명사는. 대전제, 소전제 다 알아야 돼. 나 그래 두 번째 단락이 나오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소명제, 소명사, 대명사. 그지? 그래서 대명사가 포함된 게 뭐라고? 대전제. 소명사가 포함된 게 뭐라고? 소전제. 이렇게 다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기억만 가지고 한번 볼까? 명사 학생은 기억에서는 대전제. 맞아 틀려? 맞지? 그지? 그럼 니은도 살짝 보면 되지. 니은도 살짝 봐봐. 따라서 어떤 학생은 철학자이다. 그럼 철학자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처럼 철학자가 뭐가 되는 거야? 대명사. 적어놔. 그지? 거기다 적어놔. 어떤 학생은 뭐가 되는 거야? 소명사. 그럼 전제 중에 철학자를 품고 있는 전제가 뭐야? 어떤 과학자는 철학자이다. 그게 대전제.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가 뭐야? 소전제. 이렇게 되는 거지. 다 됐지? 그럼 1번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래. 자, 여기 이해 안 되는 사람 아직. 이해 다 됐지? 집에서 고민했으면 이거 이해 다 돼야 돼. 지금 숙제 안 해온 애들은 쟤네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2번은 그럼 기업과 니은에 따라서 뒤의 명제. 따라서 뒤의 명제는 결론이지 둘 다. 모두 소명사를 포함한다. 맞아 틀려 이거 무조건. 결론의 주어는 소명사라 그랬잖아. 그지? 그 2번도 맞고. 자, 기억의 매개명사. 매개명사는 뭐라 그랬지? 여기 안 했지만 전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과학자가 매개명사가 되는 거지. 이렇게 간 거지. 그럼 니은에서는 매개명사가 되는 게 뭐야? 과학자지. 그지? 자, 그럼 기억의 매개명사와 니은의 매개명사는 모두 전제의 수로에 위치한다? 아니지. 얘는 기억에서는 전제의 수로에 위치한 거 맞지? 하지만 니은에서는 전제의 대전제의 주어에 위치했지. 뭐 어떤 과학자는 할 때 그지? 그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3번. 4번, 5번은 얘 물어본 거지 이제. 전칭이냐, 특칭이냐 뭐 이런 거. 이해됐어? 그럼 이 개념도 알고 있어야지만 뒤에 내용이 이해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지문의 구조는 뭐다?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개념을 갖다 이해해서 타당한 3단 논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요거하고 관련해서. 그치? 논리적 형식에 의해 결정된다. 그럼 그걸 갖다가 확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얘기야 그냥. 이렇게 갔으면 되게 쉬워지는 거지 이 글이. 이해됐니? 근데 막 중구난방으로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어때? 설명할 것처럼 하다가 설명을 해 안 해? 안 하고 뜬금없이 다른 데 가서 막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 구조가 어때? 역 같은 거지. 그렇지? 이걸 깨달았어야 돼. 너희들이. 자, 여하튼간에 그렇게 보면 이제 남은 게 뭐니? 당연히 이제 뭐 물어봐야 돼? 얘하고 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4번에서 물어본 건 뭐야? 주연에 대해서 물어봤지. 자, 5번에서는 둘 다를 물어보는 거지. 벤 다이어그램과 주연 둘 다. 왜? 자, 읽어볼게 보기를. 모든 사자는 육식동물이다. 모든 사자는 포유동물이다. 따라서 모든 육식동물은 포유동물이다는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래. 그지? 그럼 그걸 가지고 얘를 가지고 설명해 달라 이거지 이제. 그지? 그래서 보니까 명제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빗금을 그어 볼게. 다 그어 보니까 결론에서는 두 전제의 내용이 없는 뭐뭐가 뭐뭐 부분에 빗금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전제의 결론의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이거지. 전제의 결론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타당한 거야, 타당하지 않은 거야? 타당하지 않은 거지. 이게 논리적 형식이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논리적 형식. 그럼 논리적 형식은 어떻게 돼야 돼? 결론이 무엇에 포함돼야 돼? 전제에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야. 연역이니까. 자, 그랬더니 가비가 또 뭐라 그래?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두 개의 규칙으로도 설명해 줄 수 있니? 그랬더니 이건 주연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대. 그럼 주연돼야만 타당한 논증이란 얘기지. 그럼 뭐가
주연되지 않았는지 이제 이거 찾아야 돼, 찾지 말아야 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몇 번째 문단으로? 네 번째 문단. 가의 네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자, 이 벤 다이어그램 자체를 갖다 이해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것.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것도 지문 구조가 만약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논리적 구조대로 잘 썼으면 지문 구조만 일단 지문 구조만 제대로 세워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 나온 거야? 네 문제 나온 거야. 네 문제 나온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수능 기출들은 어때? 가나 글이 나왔을 때 지문 구조만 잘 세워도 몇 문제가 풀린다 그랬어? 세네 문제는 풀린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논리적 구조를 잘 취했을 때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그만큼 그러니까 너희들이 독해에 있어서 비문학 독해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건 뭐다? 논리적 구조 파악이야. 그걸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지금 연습하라 그랬는데 연습들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겠지, 그래? 자, 그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우리 지연이는 왜 힘드니? 어제 잠을 못 잤니? 여기 뭐지? 수업이 재미가 없니? 재밌어요. 솔직히 수업이 뭐가 재밌니? 이렇게 돼 있지? 네. 그지?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니네가 어떻게 해? 시각자로 나오면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얘 자체를 이해해야 돼. 얘 자체 이해 못하면 자, 그래서 보니까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림처럼 세 개의 원에 세 개의 명사를 대응시킨 다음 자, 여기 봐봐. 여기다 밑줄 쳤어야 돼, 너희들. 네 번째 문단의 핵심은 요거지. 두 전제와 결론을 어떻게 한다? 비교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밑줄 쌤이 얘기했지. 문제 풀 때 많이 그을 필요가 없어. 제대로 읽는 애들은 하나만 딱 치는 거야. 하나의 문단 속에 중심 문장은 몇 개야? 하나야. 양괄식일 때는 몇 개야? 두 개가 나오지만 처음과 마지막에. 근데 하나야. 그럼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너희들이 파악할 건 뭐라고? 이게 타당한 3단 논법인지 아닌지 이걸 파악해야 되잖아. 그럼 타당한 3단 논법은 뭐다? 거기 나왔잖아. 두 전제와 결론을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만일 전제의 결론의 내용이 이미 나타나 있으면 타당하다. 이제 나오잖아. 답 나오잖아. 전제에 뭐가 나와 있어야 돼? 결론의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돼. 근데 전제의 결론의 내용이 없으면 부당하다. 자, 그럼 이제 앞에 예시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제를 그때 원에다가 이제 대응시키는 거지. 이제 해보는 거야.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 첫 번째 문장.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 그럼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2번, 4번에 해당하는 애들이지. 그지? 그럼 1번하고 5번은 해당되니 해당되지 않니? 해당되지 않는 애들한테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빗금 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됐어? 대전제에서 해당되지 않는 애들은 몇 번 몇 번이다? 1번과 5번. 그래서 1번, 5번 부분에 빗금을 쳐서 해당되는 학생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시한 거지. 그럼 두 번째, 어떤 철학자도 과학자가 아니다 그랬잖아. 어떤 철학자도 과학자가 아니어야 돼. 그럼 과학자인 애들은 어때? 지워야 되겠지. 그럼 과학자인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얘하고 얘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대 거기? 4, 6번이 해당되지 않지. 그래서 4, 6에다 빗금을 그었어? 긋지 않았어? 그었지. 그래서 철학자는 없는 것으로 표시했지. 그래서 두 전제를 결합해 보니까 자 1, 4, 5, 6에 빗금을 쳤어 안 쳤어? 쳤지. 그럼 이제 결론의 내용이 어때? 전제에 포함이 돼야 돼, 되지 말아야 돼?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럼 이제 결론이 뭐지? 어떤 철학자도 학생이 아니다. 그러면 학생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럼 학생이다의 밑줄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빗금을 걷는 거지. 그럼 어디다가 빗금을 그었어? 결론은 4번하고 5번. 그럼 결론이 전제에 이미 다 포함돼 있어, 포함돼 있지 않아? 포함돼 있지. 그지? 그래서 이제는 결론과 두 전제의 결합을 비교했어. 그랬더니 전제의
결합은 1, 4, 5, 6 부분에 빗금이 있고 결론은 4, 5 부분에 빗금이 있으므로 전제의 결론의 내용이 이미 나타나 있다, 나타나 있지 않다, 나타나 있어서 어떤 논증이다, 타당한 논증이다. 자, 얘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 보는 거지. 근데 여기서 봐봐. 5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남은 게 4번, 5번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서 센스 있는 애들은 굳이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안 봐도 되지 않니? 안 봐도 되지 않을까? 뭐 가지고 보면 돼? 주연 가지고 보는 거지. 센스 있으면 여기서 왜 4번은 주연을 단독으로 물어봤지. 그리고 5번에 나에 들어갈 말들이 어때? 동일해, 다 달라? 다 다르잖아. 그럼 주연의 개념으로도 충분히 어때? 둘 다 답을 찾을 수 있다란 얘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굳이 벤 다이어그램을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란 얘기야. 시간 없잖아. 그지? 그럼 공통되는 거 지문 구조 잘 잡아서 1번, 2번, 3번, 6번을 풀어냈어. 그럼 4번, 5번만 남았어. 근데 4번, 5번은 둘 다 보기야. 시간이 별로 없어. 찍어. 그러면 안 되면 4번, 5번은 찍어도 되겠지. 그지? 근데 시간이 있다면 정말 촉박한 시간만이 남았다면 둘 다의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개념이 뭐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주연이라는 개념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뭐 가지고 하면 돼? 주연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그지? 선택적 독해를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주연 가지고 한번 볼게. 자, 주연은 딱 정해줬잖아. 그리고 어디를 읽어야 돼? A 읽어야 되지. 다음 명제에서 주어나 수어가 전체 대상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만 지칭하는지를 가려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용어가 주연이래. 명제 안에서 명사가 전체 대상을 지칭하면 어때? 주연된대. 일단 거기다 밑줄 쳐야 되지. 자, 그럼 주어는 뭐야? 전칭 명제는 다 주연되는 거지. 아,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또 나오네. 그럼 전칭 명제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 모든 S는 혹은 어떤 S도 이렇게 가야 되지. 전칭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 모든 S는 혹은 어떤 S도 이거야. 아까 너희들 헷갈렸잖아. 그치? 얘는 뭐라고? 어떤 S는이야. 그치? 특칭 긍정은 어떤 S도 아니야. 얘는 뭐라고? 어떤 S는이야. 이해됐어? 근데 특칭 부정은 뭐지? 어떤, 얘도 어떤 S는이야. 얘도 어떤 S는이야. 이해됐니? 그 긍정하고 부정은 쉽게 할 수 있지. 얘 긍정은 뭐야? P이다고. 부정은 뭐야? P가 아니다고. 이렇게 한 거지. 그지? 자, 그럼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자, 주어는 전칭. 전칭에는 뭐가 있어? 모든 S와 모든 S는과 어떤 S도가 있는 거지. 얘네는 그럼 뭐야? 주연된 거야, 주연되지 않은 거야? 주연됐다라니까. 이거 너희들 그 위에 밑줄 친 거에 보면 아까 어디다 밑줄 쳤지? 명제 안에서 명사가 전체 대상을 지칭한다 그랬지. 그럼 모든 S는과 어떤 S는 어떤 S도는 지칭하는 거야. 다 헷갈리지 마. 이해 안 되는데 선생님 어떤 S도도 다 전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지칭한다고 얘기했어. 얘가 지칭한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애들이 있니? 가장 안 좋은 애들. 저 선생님 제 생각에는 어떤 S도는 이게 전체를 지칭하는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실제로 있어. 실제로. 그건 글을 제대로 읽는 애들 읽은 거야, 못 읽은 애들이야? 못 읽은 애들이야.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어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거야. 니네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니까? 왜 니네 주관을 개입시키려고 해? 니네 주관이 개입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글을 제대로 독해하지 못한 거야. 여기서 여하튼 간에 전칭은 뭐라고? 모든 S는 어떤 S도. 얘네는 뭐라고? 주연된 거야. 즉 주연됐다는 얘기는 뭐야? 명사가 전체 대상을 지칭한 거야. 그냥. 이해됐지? 그러니까 어떤 S도 P가 아닌 거니까 모든, 여하튼 간에 여기 나오는 S 모든은 어때? P가 아닌 거지. 그래. 이해됐니? 근데 어떤 S는 그러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를 지칭하는 게
아니지. 이거 내가 설명해 줄 이유가 없는 거야,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래놓고 수로부에서는 부정명제에서 주연된대. 부정명제에서만 주연된대. 부정명제에서만. 긍정명제는 주연되는 거야, 되지 않는 거야? 안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예를 들었어, 안 들었어? 모든 고양이는 주연돼, 안 돼? 생명이다는 안 되는 거지, 그래. 자, 이거 이해 안 된 사람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부터 먼저 보는 거지. 어떤 철학자는 논리학자이다. 어떤 철학자는 그랬으니까 뭐야? 특칭이지. 특칭이지. 주연 안 됐지. 주연 안 됐지. 여기 분명히 문제에서 너희들 이 문제에서 A를 바탕으로 보기의 명제, 기억, 디귿을 구성하고 있는 주어와 수로의 자 밑줄이야. 주연 여부라 그랬어. 거기 딱 나왔어. 발문도 잘 봐야 돼, 이런 거는. 그럼 주어 부분에서는 일단 기억은 어때? 주연된 게 없어. 논리학자이다. 수로는 긍정이니까 주연되지 않았지. 그럼 기억은 주어, 수로 모두 다 주연되지 않았지. 그럼 선지에서 보니까 모두 주연됨, 수로만 주연됨, 주연된 것 없음 그랬지. 그럼 주연된 게 없는 거. 일단 기억은 주연된 게 있어, 없어? 그럼 답 몇 번이야? 4번이지. 그래.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쌤이 뭐만 쫓아간 거니? 주연의 개념을 파악한 거야. 근데 이 주연의 개념을 위해서는 앞에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전제로 깐, 즉 3단 논법의 명제와 관련된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이 개념을 여기에다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건 괜찮아. 논리적 구조 자체가. 그지? 항상 그래서 쌤이 뭐랬니?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왜? 이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다음에 나오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지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지문들이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얘도 논리적 구조만 잘 갖췄으면 사실 어려운 지문이 아니야. 근데 논리적 구조가 아주 엉망이기 때문에 왔다가 또 여기 이 얘기 하다가 말고 그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달라고 해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해가 돼, 안 돼? 개념을 못 잡아가는 거지. 쉽게 풀었다는 애들은 그래도 어때? 그 개념을 잘 쫓아간 애들이야. 오케이? 근데 쉽게 못 풀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애들은 당연히 뭐야? 논리적 구조가 엉망인데 그 개념을 못 쫓아간 거야. 그래서 어려웠던 거야, 이건. 그럼 자기가 어느 쪽에 속하느냐 이걸 갖다 잘 판단해 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두 개의 규칙으로도 설명해 줄 수 있니? 그랬더니 나에서는 뭐가 주연되지 않았대. 그럼 일단 문장 봐봐. 모든 사자는 육식동물이다. 모든 사자는 포유동물이다. 따라서 모든 육식동물은 포유동물이다. 그럼 전칭은 주어부는 다 뭐야? 전칭이지. 그러니까 주연됐어, 안 됐어? 근데 수로는 다 안 된 거지, 그래. 그지? 그럼 나의 1번 대명사가 결론에서만 주연됐다. 대명사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봐봐. 이 또 개념 적용해야 되는 거야, 이 개념을. 대명사는 결론에 수로라 그랬잖아. 그럼 대명사가 결론에서만 결론 이 수로에서 주연됐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 그러니까 1번 지워져, 안 지워져? 자, 2번은 소명사가 결론에서는 주연됐지. 소명사가 결론에서는 주연되는 거 맞지? 모든 육식동물은 이렇게 갔으니까. 그지? 근데 전제에서는 소명사가 전제 육식동물을 찾아. 모든 사자는 육식동물이다 이거지. 그럼 육식동물이다 하잖아. 수로에 나왔지. 그럼 수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그럼 주연 안 된 거지. 그지? 그래서 소명사가 결론에서는 주연되나 전제에서는 주연되지 않았다. 그럼 2번은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은 거야, 그래. 이해됐니? 그럼 3번은 매개 명사가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모두 주연되지 않았다. 매개 명사는 뭐지? 모든 사자는 이제 둘 다 어때? 주연됐지. 3번 지우고 4번은 대명사가 결론에서만 주연되고 대명사가 결론에서만 주연됐니? 안 됐다고. 자, 5번 소명사가 결론에서는 주연되나? 결론에서 주연된 건 맞아, 틀려? 맞지? 전제에서는, 즉 전제는 뭐야 그럼? 모든 육식동물이지. 육식동물이다. 수로는 육식동물이다. 그러니까 전제에서는 주연되지 않은 거 맞지?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5번 이렇게 간 거지. 그럼 결국 뭐야? 벤 다이어그램까지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서 그래도 이제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럼 몇 번으로 찍어야 돼? 당연히 5번으로 찍어야지. 왜? 그리고 이거는 5번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 게 2가 몇 개야? 2개. 3이 몇 개야? 그럼 3에다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찍기 팁이잖아. 5번에 찍으라 그랬는데 일단 5번에 3이 왔네. 그럼 당연히 5번에다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봐야 돼, 보지 말아야 돼? 봐야 돼. 그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해야 돼? 이거 벤 다이어그램 이해 못한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벤 다이어그램 해야지 그럼.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사자, 육식동물, 포유동물. 자, 그럼 일단 대전제는 뭐지? 모든 사자는 육식동물이다 그랬지. 그럼 어디다 빗금을 쳐야 돼? 육식동물이 아닌 부분에다가 빗금을 쳤어야 되지. 그럼 육식동물이 아닌 부분이 어디지? 이거지? 그지? 이사는 육식동물 맞지? 자, 다음 소전제는 모든 사자는, 자 이제 모든 사자는 또 사자야. 포유동물이다 그랬어. 그럼 포유동물이 아닌 곳에다가 해야 되지. 모든 사자는 포유동물이 아니다. 그럼 사자 중에서 포유동물이 아닌 부분이 요거지? 2번하고 7번도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론, 그럼 이제 전제에서는 1, 2, 5에다가 빗금 쳤지. 그럼 이제 결론이 뭐야? 모든 육식동물은 포유동물이다. 그럼 포유동물 4, 6을 제외한 2번하고 3번에다가 빗금 쳤어야 되지. 그럼 2번, 3번. 그럼 2번, 3번 이 결론이 전제에 포함이 돼야 돼, 되지 말아야 돼? 돼야 되는데 3번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 거야? 5번이 된 거야. 이해됐니? 수연이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너희들이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글의 지문 구조를 갖다가 선생님처럼 잡아 나간 학생이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어때? 개념이 개념의 꼬리를 물고 잘 이어지는 글이네라고 판단해서 쉽게 풀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어려웠다라는 애들은 개념 이해 연결되는 개념의 연결 관계라든지 지문 구조에 대한 이해가, 뭐 지문 구조는 솔직히 몰랐어도 돼. 이건 너무 역 같은 지문이니까. 그래도 여하튼간에 개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갖다가 제대로 잡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3단 논법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았어야 될 개념이, 이 지문을 갖다 풀기 위해서 알았어야 될 그 내용이, 일단 3단 논법과 관계해서 요 명제의 형식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야 되지 말아야 돼. 해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전제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이해를 했어야 돼, 하지 말았어야 돼? 했어야 돼. 이런 것들. 이게 기본이 됐어야 돼.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이해해야지만 이 개념들과 관계해서 논리적 형식이 어떠한지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었겠지. 적용하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이해됐니? 요거였어. 요런 지문이었어.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좀 이해됐니? 요 지문은? 여기 다 맞은 거, 다 맞은 사람 여기 6문제. 한 명밖에 없어? 하나 틀린 사람. 시간 몇 분 정도씩 걸렸니? 20분? 결국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는 뭐니? 그 개념 하나하나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때마다 어때? 확인하러 다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게 시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희들 쌤이 안 봐도 비디오거든 이건. 이거 20분 넘어가고 막 그랬던 애들은 처음에는 논리적 구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여기서 내가 이거 파악해야 되네, 이거 파악해야 되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다시 또 가서 다 확인하면서 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예시에다가 그 개념들을 갖다 어떻게 좀 적어두면 좀 편할까, 편하지 않을까? 기억에다 적어두고 니언에다 적어두고 소명사 뭐 이런 것들 다 적어놓고 하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여하튼간에 개쓰레기 글이다. 이걸 갖다가 여기 앞에 보니까 지필진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박사들이야, 박사들이. 이 박사들이, 선생님 볼 때 이 박사들이 이렇게 썼을 것 같지는 모르지 뭐. 요즘 박사들도 뭐 다 논문 표절하고 그러는데, 그지?
자, 여하튼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요즘 뭐 박사님들도 논문 표절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논문 표절은 안 하셨겠지 이분들은, 그지? 근데 논문 표절은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좀 논리적으로 좀 써줬으면 참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성의 없이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솔직히 좀 든다 안 든다? 든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자, 다음에 7번부터 12번 지문은 얘네가 수능 완성이 올해 보니까 올해 나오는 문제 유형이랑 어때? 좀 색다르지. 다른 게 많지. 일단 지문 자체, 지문 배치 자체가 어때? 다르잖아. 독서 지문이 있어야 되는데 독서 지문이 있어 없어? 없잖아. 자,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뭐 좀 성의 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만든 것 같아. 근데 이게 작년 그 6월 모평 이후 한 9월 모평부터인가는 독서 지문이 나왔었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독서 지문을 실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실었을까? 그건 뭐 나도 모르겠어. 자, 그 다음 지문은 이제 이건 지문 구조가 어때? 딱 명확하게 나왔어야 돼. 그지? 딱 명확하게 나왔어야 돼. 자, 일단 7번 문제부터 이건 발문 유형만 잘 봐도 이제 발문 유형을 통해서 어떻게 지문 구조 파악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발문에서 보니까 1번 문제는 7번 문제는 뭐야? 일치 불일치였지. 근데 여기서 공통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나와? 어? 흡수합병, 분할 이런 말들 나오잖아. 그지? 자, 8번 문제는 그럼 뭐야? PFG. 몇 번째 문단에 있어? 몇 번째 문단? 6문단. 6문단. 그럼 6문단 이하부터는 회사 합병인가 봐. 그냥 눈으로 슬쩍 봐. 회사 합병은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중심하죠라는 얘기지, 얘가. 그리고 밑에 삼각 합병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합병의 종류가 나왔겠네. 그지? 자, 그래놓고 이 9번 문제가 중요한 거야. 시각 자료가 나왔는데, 그지? 9번 문제를 너희들이 잘 이해했어야 돼. 발문 자체를. 발문을 갖다가 대충 그냥 슥 읽고 가는 게 아니야. 문제 볼 때. 뭔가 얘기해 줄 때는 정보가 있을 때는 그 정보를 파악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물론 그냥 뭐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슥 가도 되지만 우리 애들이 발문 유형 보라 그러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으냐 여기만 다 집중을 해가지고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아는 애다가 X표 쳐놓고 적절한 그럼 적절한 애다가 동그라미 표 쳐놓고 결국은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뭘 찾아? 적절하지 않은 걸 찾고 이런단 말이지. 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9번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니? 분명히 발문에서 이 보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안 나와? 나오고 있잖아. 보기는 뭐다? 회사 분할의 두 형태래. 그럼 당연히 윗글에서는 뭐가 나왔을까? 회사 분할의 두 형태가 나와야 돼, 나오지 말아야 돼? 나오겠지, 그래. 그럼 이제 두 형태 중에 가와 나가 나온 거지. 왜? 그 앞에 있는 거는 분할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A는 분할 전 회사라 그래. 그럼 화살표로 연결시켜놔. B는 무슨 회사야? 전속회사. C는 신설회사래. 화살표는 지배방식. 이렇게. 그럼 보기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좀 나오면, 개념어들이 나오면 잡아야 돼, 잡지 말아야 돼? 그럼 얘는 봐봐. 시각자료지. 그럼 보기 몇 번이야? 2번인데 읽을 내용이 너희들이 윗글에서 찾아야 될 내용이 보기에서 나왔니? 선지에 나오는 거니? 보기에 나온 거야. 보기에 나왔다니까. 발문하고 회사 분할에 뭐라고? 두 형태라니까. 두 가지 형태 그렸다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잡아야 될 개념어들은 어떤 개념어들을 잡아야 돼? 존속회사, 신설회사. 이거 설명하는 부분 찾아야지. 회사 분할에서 그 두 형태 설명하는 부분 지문구조 세우면서.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 2-1이 된 거지. 그래. 이렇게 갔어야지. 자, 10번 문제는 구체적 사례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자, 그럼 이것도 생각을 해봐 너희들.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얘는 당연히 뭐니? 발문을 통해서 이 글의 지문 구조가 나온 거라니까. 회사 합병하고 회사 분할이야. 두 개 설명하는 거야. 근데 회사 합병은 6문단이야. 그럼 회사 분할은 몇 번째 문단? 안 읽어도 안 봐도 두 번째에서 5번째까지겠지. 그럼 이 글은 당연히 첫 번째 문단에서 뭐가 나올까? 회사 합병이 뭐고 회사 분할이 뭔지. 그래서 두 번째 문단부터 5번째 문단까지는 회사 분할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한 후에 6번째 문단에 이제 뭐가 나온 거야? 회사 합병의 종류가 나온 거겠지. 형태가 나온 거겠지.
이해됐어? 그럼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자 그랬잖아. 이 문제는 그럼 당연히 뭐겠니? 당연히 이 보기가 거기 꼬꼬맛 이런 말 나왔잖아. 주식회사 착한 맛 이런 말 나왔잖아. 그럼 이건 구체적 사례지. 볼 필요도 없잖아. 이제 구체적 사례지. 그럼 이 구체적 사례가 너희들 당연히 뭐 아니면 뭐겠니? 그렇지. 분할 아니면 합병이겠지. 분할 아니면 합병이겠지. 근데 보기 슬쩍 보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 보기는 인적 분할이라고. 분할만 찾으면 안 되지. 인적 분할이라고. 그럼 분할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분할의 형태에는 인적 분할하고 뭔가 다른 게 있겠지. 그래.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발문, 여기까지 발문만 잘 봤어도 이 글의 지문 구조가 나온다란 얘기야. 회사의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다란 얘기지. 어떨 때는 회사를 분할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회사를 합칠 때도 있고. 그럼 그게 첫 번째 문단에 나왔겠지. 그리고 두 번째 문단부터 다섯 번째 문단까지는 회사 분할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뭔가를 갖다 설명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회사 합병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지문 구조 되게 단순하다니까. 이렇게 간 거라니까. 그죠? 선생님이 어떤 지문 구조들 나오면 굉장히 단순하다? 지문 구조 파악하기가 쉽다? 응? 지문 구조 중에서 어떤 지문 구조들이 나왔을 때 지문 구조를 갖다가 글의 내용을 갖다가 명확하게 문단의 내용을 탁탁탁탁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어떤 것들이었어? 분류. 또 쉬운 게 통시적 변화. 통시적 변화.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렇게 가잖아.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중심화지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 시간 순서에 따라서 변화 양상. 얘네 나오면 지문 구조 찾기가 너무너무 수월하다, 수월하지 않다? 수월하다란 얘기야. 그럼 얘네는 읽을 부분 딱딱딱딱딱 정해지는 거야 다. 자, 그러니까 11번은 뭐지 이제? PF, 기억의 이유. 몇 번째 문단에 나와? 5문단. 근데 이거 기억의 이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 그 부분만 잘 읽어도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이유는 거기만 잘 읽어도 돼. 그럼 거기 한번 슬쩍 볼까? 자, 그래서 그랬거든. 그럼 그 이유가 되는 게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 거 아니? 그 앞에 읽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한편 나오잖아. 위에서 몇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한편 나와 안 나와? 그럼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지. 그럼 거기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 그지? 주주의 권리 문제도 쟁점이 된다.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설명했는데, 근데 기억만 잘 읽어볼게 쌤이 그냥. 제빵 부분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주식회사 초롱을 장기간 보유하려 했던 기존 주주들. 그럼 요게 이제 조금 읽긴 읽었어야 돼. 지문구조 잡아야 돼. 그럼 주식회사 초롱이 여기서 어떤 예로 나왔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주식회사 초롱이 어떤 회사인지. 근데 그 위에 보니까 어떤 회사래? 모르겠어? 모르겠지? 그렇지, 존속회사. 거기 존속회사 측에서는 주식회사 초롱빵집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존속회사의 순자산이 늘면 주식회사 초롱을 보유한 이들의 주식의 가치가 높아진다. 딱 나오잖아.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야? 주식회사 초롱의,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초롱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반대로 가는 거겠지. 거기 잘 읽어보면 답이 있어. 다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어.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 자, 봐봐. 가정했어. 기업 공개를 하려는 결정을 했대. 한 편부터. 좀 천천히 할게. 뭐 빨리 해봤자 소용없고. 자, 한 편부터 읽어보면 되는데 PF니까 시간이 없을 때 하는 거야 이건. 지문구조도 안 잡고 들어가는 거는 지금. 한편 물적 분할로 인한 기존 주주의 권리 문제도 쟁점이다. 자, 그럼 분할에는 인적 분할 말고 어떤 분할이 있다? 물적 분할. 그럼 물적 분할을 했을 때 기존 주주의 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지. 만약 주식회사 초롱의 경영자가 이미 물적 분할된
주식회사 초롱빵집에 대해 자, 뭘 한대? 기업 공개를 해버린대. 그럼 기업 공개가 뭔데? 회사가 가진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어떻게? 매각하는 거지. 그럼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초롱이 어때? 주식회사 초롱빵집에 대한 지분을 갖다 어떻게? 다른 투자자에게 파는 거지. 그래. 그래서 존속회사 측에서는 주식회사 초롱빵집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존속회사 자신의 순자산이 어떻게 이제 늘어나. 그럼 주식회사 초롱을 보유한 이들의 주식도 어떻게?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가치도 높아져. 그래서 기업 공개를 하자라고 기존 주주들을 갖다 어떻게 설득하지. 자, 그럼 설득하는 이유가 뭐야? 기업 공개를 하자고 설득하는 이유, 가장 주된 이유, 주식회사 초롱의 가치가 높아져서 주식 가격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식회사 초롱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반대하는 거겠지.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제빵 부분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주식회사 초롱을 장기간 나는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어. 얘네가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앞으로 계속. 그래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주들은 어때? 기업 공개에 반대할 수도. 반대하는 이유잖아. 찬성한 이유에 반대일 거 아니야. 찬성한 건 뭐야? 존속회사 주식회사 초롱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1번의 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된 거지. 그러니까 PF는 이유 이거 물어보면 거기서 잘 찾으면 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나왔잖아. 그치? 여기서 설명한 건 뭐라고? 기업 공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설명됐어.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가면 돼. 반대하는 이유는 당연히 찬성에 반대겠지. 이것도 지문 구조로 생각하라니까. 찬성과 반대잖아. 기업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뭐라고? 존속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식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설득할 때.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존속회사의 가치가 떨어져서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됐니? 그러니까 11번도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였고 12번은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야 충족 인원수 충족이야. 인원수 충족. 근데 여기서 설명 어떻게 했니?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그랬잖아. 인원수를 충족하던데 그럼 인원수는 양이잖아. 양을 충족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다고? 어떤 상태를 얘기했어. 구체적이지 않은 거잖아 이건. 그래서 상태가 뭐라고?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거야. 인원수와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해결해서 없애는 거야? 충족됐는데 찬성수가 충족됐는데 해결해서 없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리면 돼 안 돼? 설마 이거 틀리신 분은 없겠지. 자, 그럼 이제 지문구조 잡아보자고. 중요한 건 쌤이 자 다른 거 필요 없어. 지문구조 잡아서 풀 수 있는 것만 잘 풀어도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된다 그랬지. 자, 그럼 첫 번째 문단. 회사가 성장하면서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생산성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랬는데 이런 문장 나오잖아. 사회의 경제 지문이나 혹은 과학 지문에서 두 개의 관계를 갖다가 설명하는 문장 나오잖아. 뭐가 올라가고 뭐가 떨어진다. 그럼 무조건 옆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로 그려. 그래프로 그려. 자, 여기서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니? 그렇지. 기업의 규모와 생산성이야. 이렇게 잡는 거야 무조건. X축과 Y축으로 무조건 두 개의 관계를 갖다가 설명해. 특히 어떤 제재에서? 경제제재나 과학제재에서. 과학제재는 주로 물리에서 많이 나와. 뭐 속도가 빨라지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밀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줄어들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럴 때는 무조건 어떻게? 이렇게 잡으라고. 그럼 얘는 그런 다음에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성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지 반비례 이렇게 해놓으면 돼. 거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돼. 그럼 다음에 규모 생산성 얘기가 나오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러면 또 읽어야 돼. 자, 이 경우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쪼개는 회사 분할. 쪼개는 거야. 회사 분할은 뭐라고? 영업 부분을 두 개로 쪼개는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한대. 자, 이게 문제점이네. 그지? 규모가 커졌는데 생산성은 줄어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나온 게 뭐라고? 회사 분할이지. 그래. 회사 분할은 뭐야? 개념? 영업을 둘 이상으로 쪼개는 것. 이렇게 간 거지. 자, 반대로 또 반대로. 그럼 뭐가 나올까? 당연히 합병이 나오겠지. 그래. 자, 회사 합병은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 이익이 될 때 이용하는 경영 방식이다 그랬네. 그럼 요거는 이제 뭐야? 그림 그리면 규모는 그지? 이렇게 같이 가고 여기 뭐가 와야 돼? 이익이지. 그래. 규모가 커질수록 뭐가 커져? 이익이 커진다. 그럼 뭐야? 정비례라는 얘기지. 그럼 요럴 때는 뭐 한다고? 회사 합병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계속 보면 회사 분할은 회사의 규모가 커진 후에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합병보다 회사 분할이 늦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야, 회사 분할하려면 규모가 커져야 되잖아. 그럼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 합병을 했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원투원이야 투애니원이야? 자, 왜 투애니원이지 이거? 왜 투애니원이니? 일단 그냥 형태로 봤을 때 문단의 형태로 봤을 때는 왜 투애니원으로 가야 돼?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짧으니까. 자, 그럼 지문 구조로 봤을 때는 아까 발문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지문 구조를 파악했지. 그 정도 능력까지 갖추면 이제 굉장한 거야.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발문 유형만 보고도 지문 구조가 딱 나와야 돼, 나오지 말아야 돼? 나와야 돼, 진짜. 실제로. 그럼 지문 구조를 통해서 얘를 갖다 투애니원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문단에서 회사 분할, 회사 합병에 대한 얘기가 개념이 나왔지. 요럴 때 요거하고 요럴 때 요거 한다. 설명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것만 가지고 풀 수가 없지. 그럼 일단 회사 분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것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말아야 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문단 읽고 회사 분할부터 먼저 잡으란 얘기야. 둘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글이니까? 비교, 대조하는 글이니까. 지문 구조가 근데 얘도 썩 좋은 건 아닌 게 6문단, 7문단에서 회사 합병의 종류가 나왔거든. 그럼 여기 얘도 어떻게? 2문단, 5문단에서 그냥 회사 합병의 종류 정도만 얘기하면 돼. 근데 얘는 설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는 여기서 5문단은 뺐어야 돼. 솔직히 5문단 정도는 뺐어야 돼. 회사 그러니까 2문단에서 이제 뭐가 나오니? 회사 분할의 조건이 나오고, 그지? 3문단에서 뭐가 나와? 회사 분할의 분할 비율이 나오고, 네 번째 문단에서 이제 회사 분할의 형태가 나왔거든. 5문단까지는 갈 필요가 없었어 사실. 괜히. 그래서 선생님 볼 때는 5문단 정도는 빼줘도 크게 상관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자, 여하튼간에 그거 빼면 뭐 나쁘진 않으니까. 자, 투애니원으로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비교 대조했으니까 비교 대조니까 크게 둘로 딱 쪼개지잖아. 그럼 일단 선생님이 어떻게 그랬어? 둘로 쪼개질 때는 따로따로 하나씩 잡으라 그랬잖아. 그럼 일단 너희들이 잡아야 될 게 뭐야? 회사 분할부터 잡아야 되겠지. 그럼 회사 분할에 대한 정보가 지금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문단을 읽음으로 인해서 회사 분할에 어느 정도 정보를 획득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지울 수 있는 선지들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뭘로 가야 된다? 21으로 가야 돼. 자, 그래서 주식회사 이제 뭐 얘기가 나오지? 초롱의 예를 들었네. 초롱. 이름 예쁘네. 자, 초롱이 영업 분야가 어떤 분야와 어떤 분야? 제과와 제빵. 제과가 뭐지? 제빵은? 빵 좋아하니? 안 좋아해? 그렇지. 빵보다는 밥을 먹어야지. 조선 사람이니까, 그지? 우리 조선인들은 뭘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지. 빵은, 그지? 옛날에 조선 사람들은 하루에 몇 끼 먹었대? 5끼는 임금이 일어나면 이제 죽조반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부터 먹지. 일어나자마자. 그런 다음에 아침 술화 먹고 점심 먹고 저녁으로 가는 그 가운데 다가 좀 먹고 저녁도 처먹고. 그지?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이거 한 잔도 할 수 있고. 임금이 보통 5끼 먹었다 그러지. 근데 보통 평민들은 몇 끼 먹었지? 2끼 먹었어, 2끼. 아침에 해 뜨자마자 밥을 먹는데 밥 먹고 열심히 들판에 가서 일하다가
한 4-5시쯤에 해 질 때쯤 돼서 어때? 들어와서 이제 해 지기 전에 밥 먹는 거지. 그지? 근데 옛날 구한 말에 이렇게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와, 밥이 어때? 고봉이 장난 아니지. 진짜 장난 아니지. 한 끼 먹을 때 어때? 엄청 먹었지. 대식가였지, 대식가. 그지? 근데도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거 보면 우리 민족이 전체적으로, 그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그럼 이 식습관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거지. 그래. 주로 이제 채식을 많이 하니까. 조선시대 때 뭐 고기를 소고기는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었지. 소는 거의 못 먹는다고 봐야지. 그지? 잔치 때나 먹는 거지. 구워서는 거의 못 먹어. 왜? 소는, 그렇지, 농사의 중요한 역할 그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소는 뭐라고 봐야 돼? 식구라고 봐야지, 식구. 옛날에는. 그지? 그래서 그 함부로 잡아먹을 수. 일본은 그래서 아예 육식을 금지했어. 옛날에는. 일본은 아예 육식을 금지했다니까. 그게 일본이 개화되기 전까지는, 개항되기 전까지 한 1000년 이상을 갖다 걔네는 육식이 금지된 상태로 살았었어. 소 잡아먹잖아? 죽였어 그냥. 일본은 진짜로. 그래서 일본에서는 육식이 금지돼 있다가 요 근래 와서 걔네 육식한 지 몇백 년, 100년 좀 넘었어 걔네. 얼마 안 됐어. 메이지 유신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일본 애들이 어때? 작지. 외구들 들어오는 거 보면 옛날 사진, 니네 사진 보면 130, 140 막 이래. 사무라이들이 진짜 키가,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140 뭐 이렇다니까. 되게 작다니까. 그래, 외구할 때 외가 뭐야? 왜소하다란 뜻이야. 왜소할 외자야. 작다란 얘기야. 그런 애들한테 어떻게, 임진왜란한테 깨지고 그랬지. 그지? 우리나라가 옛날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견문록 이런 거 보면 조선 사람들이 어때? 훨씬 일본 애들보다 크다. 그리고 피부도 어때? 훨씬 뽀얗다. 그래서 좀 아리안계적인 모습이 있다. 양반들은 아리안계, 그 아리안계가 뭐야? 인도 유럽계 그쪽 서구적 풍모를 지니고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랬었어. 그런 기록들이 있어 실제로. 그 아주머니, 그 영국에서 온 아주머니 이름 뭐였지? 하여튼 있어. 거기서 보면.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래도 일본 애들보다는 컸는데 지금도 뭐 일본 애들보다는 크지, 그지? 평균 신장 이런 건 다 크지, 그지?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삼겹살은 옛날부터 그 고기 구워 먹는 건 있어.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런 거. 그 그림 풍속도 이런 거 보면 있어. 뭐 근데 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못 잡아먹은 건 아니지, 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잔치 자리에서 소도 한 번씩 잡고 그랬지. 그래서 뭐 설렁탕. 옛날에 이제 제사 지낼 때 선농제라고 있었어. 제사 지낼 때 백성들이 모여들잖아. 그 제사 구경하려고 하기 위해서 임금이 친위했거든 제사를. 그럼 이제 어떻게? 백성들 왔으니까 백성들한테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밥 한 그릇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때 이제 했던 게 뭐야? 설렁탕. 소가 헤엄치고 나간 국물에다가 이제 밥 주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하여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 잡아먹고 그랬겠지. 그런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잡아먹고 그랬겠지. 옛날에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 들어가 있었잖아. 그 인조가 남한산성 들어갔는데 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말들. 그 기병들이 타는 말들이 있잖아. 이제 남한산성 들어갔는데 먹을 게 있어,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백성들이 좀 말이라도 잡아먹자. 뭐 성에서는 그 말이 필요해, 안 필요해? 갇혀 있는데 그 말이 뭐가 필요해? 그지?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랬는데 소 여물을 줘야 된다고. 말들의 여물을 줘야 된다고. 실제로 말들의 여물을 줘야 된다고. 그때 이제 겨울이었으니까 겨울에 보초를 서야 돼, 서지 말아야 돼. 일반 병사들이 성 위에서 보초를 서잖아. 추워 안 추워? 추워. 그래서 이제 뭘 줬을까? 옷이 어딨어? 지푸라기. 그래. 집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야. 집도 하나 깔고. 근데 소 여물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집을 갖다 어떻게 다 뺏었어. 뺏어가지고 소래 참 자꾸만 말을 여물을 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지. 그래서 사람은 어때?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 말 먹이 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니? 그 말들을 다 잡아먹었지. 병신짓 한 거지. 그지? 병신짓 한 거지. 지배계층이. 여하튼간에 뭐 지배계층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역사, 조선시대 역사 봤을 때 지배계층이 괜찮았던 적이 거의 있었지. 왜 없어?
우리 대왕 형도 있고 그래. 세종 형도 있고 정조 형도 있고 뭐 괜찮았던 형들 많지. 근데 그 밑에 신하들도 괜찮은 신하들 있었지. 그래도 뭐 없었겠니? 근데 대부분은 어때?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진 않았어. 특히 이제 몇 사람 이상한 새끼들이 있었을 뿐이지, 그지? 우리 선조들을 다 욕하면 돼, 안 돼? 싸잡아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지? 좀 안 좋은 애들이 어떤 애들이? 원균 이런 애들은 좀 안 좋았던 애들이고. 이번에 뭐 한산 나오고 그래서, 그지? 원균에 대한 이게 진짜 원균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든 한때. 원균이 누군지 몰라? 이순신 장군이 원균을 난중일기에서 처음에는 원수사 이렇게 호칭이 가다가 나중에는 원균을 욕하는 걸로 막 호칭이 바뀌어. 하여튼 원균이 하여튼 나쁜 새끼야. 니네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고 백의종군 하는 건 알지? 그때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게 누구야? 원균이야. 원균이 모함을 했어 실제로. 근데 원균이 너무 무능했어. 뚱뚱했거든. 누가 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간에 뚱뚱했거든. 너무 진짜 너무너무 무능했어. 진짜 이 새끼는 매일마다 뭐 했을까? 술 처마셨어 진짜. 그래서 칠천량 해전이라고 있거든. 거기 가서 거북선 그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 놓은 거북선이랑 판옥선이랑 120 몇 척? 싸그리 다 어떻게 말아 드셨지. 그게 뭐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걸 갖다가 좀 제대로 뭐 재평가하자 이런 얘기들이 원시 일가에서 많이 나왔지. 그래서 평택에 가면 지금도 있어. 사당도 있고 그래. 원균 사당도 평택에 가면. 평택 가깝잖아.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학자들이 그래서 재평가하려고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선생님도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황영필이라고 하니? 역사 강사에서 황영필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 있거든. 그 사람 얘기야. 내 얘기 아니야. 여기서 절대 내 얘기 아니야.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은 이 원균이라는 사람이 매일마다 술만 처먹고 하여튼 거의 무능력했는데 그 사람 얘기로는. 근데 이제 자꾸만 어때 위에서 빨리 부산을 갖다가 정벌해라 뭐 이런 얘기가 요구가 계속 온 거지 임금이랑. 그래서 이제 안 가고 머뭇했던 이유가 뭐 그래도 지휘관으로서 그 시대를 갖다 잘 보고 있었던 거다. 그 정세를 잘 보고 있었던 거다라고 재평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지 그게. 여하튼간에 그러다가 이제 권율이 와가지고 어떻게 곤장을 때려. 권율 장군 알지? 행주대첩. 권율 장군이 와서 야 이 새끼 빨리 가라니까 안 가? 너 이 새끼 그리고 곤장 때렸다니까. 그 곤장 쳐맞고 이제 열 받았어 안 받았어? 열 받았지. 그래서 그래 어쩔 수 없이 갔다고 인정은 해. 그럼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순신 장군은 한번 출전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첩자들을 갖다 다 깔어. 그리고 그 뭐지? 앞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그 탐망하는 사람들, 탐망꾼, 한산에서도 나와. 이런 걸 다 깔아 놓는다니까. 그리고 배들도 어때? 작은 배들 띄워가지고 왜군들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걸 다 파악하면서 전진하는 거였거든. 근데 우리 군이 형은 어떻게 했을까? 그냥 갔어. 다 끌고. 야 출동. 그런 다음에 다 간 거야. 근데 그게 한산도 본영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야. 한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야. 옛날 배를 타고 가면. 근데 옛날 배는 뭐야? 뭘로 가? 나무로 가? 노져서 가는 거야. 노젓는 사람들을 갖다 뭐라고 해? 격군이라고 했잖아. 니네 옛날에 명량 이런 건 봤을 거 아니야. 한산은 못 봤더라도 다 노져서 간다니까. 판옥선에서 밑에서 여기 저 막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근데 하루 왼종일 간 거야. 가다가 이제 중간에 어때? 일본 그 배가 일본 군함이 한 두 척 세 척 보이잖아. 그럼 쫓아가. 그래 막 또 열심히 막 쫓아가.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막 사람들이 어때? 그 이제 밑에 있는 제장들이 야 좀 쉬었다 가자. 이거 너무 힘들다. 격군들이 아니야 계속 가 그런 거야. 그래 가다가 어떻게 이제 부산 앞바다에 갔는데 격군들이 어때? 너무 필요하니까 어때? 노를 저을 힘이 없어. 그래서 표류하고 막 그랬어. 판옥선들이 열 몇 척이 표류해가지고 울산 바다로 가버리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야 이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돌아온 거야. 그래서 그 칠천량 있는데 거기로 가덕도 있는 데로 왔어. 그래서 가덕도에 어떻게? 야 목말로 야 400명 내려 물 찾아와 그런 거야. 그래서 조선병졸 400명이 내려서 물 찾아오는데 일본 군함이 나타난 거야. 도망갔어 그냥. 그럼 도망가서 400명은 죽든 말든.
옛날에 이순신 장군 안 그랬거든. 옛날에 이순신 장군 두세 명만 있었어도 어때? 그 주위를 계속 돌면서 실제 역사적 사실이에요. 두세 명이 나고 했을 때 그 섬 주위를 돌면서 어때? 계속 순찰하면서 포격을 해가지고 일본군들이 어때? 물러나게 하고 그 두 명을 구해왔을까 구해오지 않았을까? 구해왔어 이순신 장군은. 근데 우리 균이 형은 그런 거 없어. 400명 물 찾으러 간 400명 필요 없어. 그리고 도망갔어. 도망가니까 또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러다 이제 함대들이 다 어떻게? 그 함대들이 다 뿔뿔이 막 흩어지면서 각계각파 다 당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기록이 뭐냐면은 원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가 없어. 기록에는. 거기 어디 진해 무슨 뭐 거기로 이제 무슨 항구로 도망을 갔거든. 육지로 이제 도망을 갔어. 도망갔는데 너무 뚱뚱해가지고 그 기만이라는 사람이 막 열심히 싸웠대. 그때 막 그 같이 도망가면서 싸우는데 원균 혼자만 도망가니까 기만이라는 사람이 야 이 새끼야 사령관이 돼가지고 혼자 도망가면 어떻게 나 혼자 싸우고 있는데 어찌 도망가냐 술만 처먹고 술 취해가지고 모르냐 그때도 술 취해 있었어. 전쟁터에서도. 여하튼간에 그래서 갔는데 이 뚱뚱하니까 어때 너무 힘들어서 걸어가 못 걸어가. 그래서 못 걸어가고 이게 소나무 밑에 앉아 있었어. 마지막 기록이 그거야. 소나무 밑에 이렇게 이러고 앉아 있고 나머지 병졸들은 거기 이제 기록들 보면 아, 그 새끼가 앉아 있길래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끼리 도망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병사들도 어때? 쫄따구들도 사령관을 다 버린 거야 그냥. 버리고 혼자 도망간 거지. 그런 다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록이 없어. 죽었다는 기록도 있고 뭐 살았다 그 도망갔다는 기록도 있고 알 수가 없어. 그렇게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원균을 갖다가 재평가하기에는 옛날에 이제 그 재평가 받았던 이유가 두 가지 주체가 있었거든. 한 주체는 당연히 원시 일가에서 재평가하자 그랬고 한 주체가 또 뭐였냐면은 이건 내 얘기 아니야. 그 황영필이라는 사람 얘기야.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가 이제 이순신을 갖다 성웅화 시켰잖아. 그래서 광화문에 동상도 만들고 그랬잖아. 거기에 반대급부로 그 민주화 세력 진보 쪽에서 야 지금 너무 띄우는 거 아니야 이거 이순신을 군인을 너무 띄우는 것 같은데 지가 군인이라고 그리고 같이 동급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쪽에서 어때? 야 이건 너무 심해. 그래서 그럼 원균을 한번 공부해 볼까? 그리고 원균을 갖다 재평가하려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니야 이거. 그래서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 진보 쪽 진보 사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가들이 원균을 갖다가 연구하다가 아 이건 도저히 실드를 쳐줄 수가 없어. 그리고 포기했대. 그리고 지금 남은 세력은 그 뭐밖에 없어? 원균 일가밖에 없는 거지. 그 원균 근데 니네 인터넷에 한번 쳐봐. 그 초상화 있거든. 원균의 초상화가 있는데 그 원균이 누구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냐면은 원균의 후손이 있어. 옛날에 국민의힘당 소속이었던 원유철이라는 사람이 있어. 원내 대표까지 했던. 그리고 원희룡 지금 행정 그 무슨 장관 국토부 장관 하는 사람. 옛날에 제주도 도지사 하다가. 여하튼간에 근데 원유철은 그 원균 장군 일가래. 뭐 그 후손이라 그래. 근데 거기 한번 쳐봐. 원균 초상화랑 원유철 치면 똑같이 생겼어 진짜. 와 진짜 씨는 어디로 가 안 가? 안 가. 진짜 똑같이 생겼어. 그 정도로 뭐 그래 하여튼. 그래서 니네 나중에 그 수능 끝나고 그러면 한산 한번 봐. 명량은 다 봤니? 명량도 한번 보고 한산도 보고 재밌어 나름대로. 쌤 한산 봤다 그랬잖아. 재밌어. 이순신 장군은 쌤도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웅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다 있어. 야, 이 사람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람은 없어. 23전 이건 진짜. 근데 여기서 23전 23승에서 중요한 것도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지휘한 전투에서 우리 수군 판옥선을 갖다 소실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척도 없어. 안 죽은 우리 병사들이 아예 전사자가 없었던 적도 있고 전투에서 뭐 있는 날도 있었지만 극히 소수가 있고 여하튼간에 근데 7천량 해전에서 한 방에 그냥 10,000명이 우리나라 조선 수군 10,000명이 날아가 버렸다니까. 그랬던 걸 갖다가 우리 균이 형이 한 방에 그냥 다 없애버렸죠. 그렇지 한 방에. 와 그것도 굉장하지 않냐? 한 방에. 근데 정말 무능했던 거지. 그지? 도망다니다 끝났어 진짜. 도망다니다 계속 각계격파. 그래서 그때 우리 배씨 경주 선생님은 달성 배씨인데 경주 배씨 배설 장군이라고 있어. 배설 장군이라는 사람이 혼자 도망갔어. 우리 또 배씨들이 도망은 또 잘 가. 그래서 혼자 도망을 가서 판옥선 몇 척? 12척을 갖다가 빼돌렸어. 그때 칠전량 해전에서 배설 장군이
한옥선 12척을 빼돌렸거든. 그게 이제 나중에 명량대첩에서 12척이 되는 거야. 7천량 해전에서 다 깨지고 남은 12척을 배설 장군이 이렇게 몰래 빼돌려서 몰래 빼돌린 게 아니고 지 혼자 도망간 거야. 12척 데리고. 근데 여하튼간에 그러다가 이 배설 장군은 어때? 이순신하고 명량해전 할 때 그 명량 드라마에서 화살 맞아 뒤지는 걸로 나오거든. 실제 역사는 그건 아니고 반대했어. 계속 명량해전 자체를 반대했어. 그 지 혼자 어떻게? 탈영했어. 탈영했다가 1년 후인가 그 고향에서 잡혀서 참수당했지. 우리 배설 장군은. 쌤 경주배 씨 아니야. 쌤 달성 배 씨야. 그쪽은 경주배 씨고. 여하튼간에 그래서 뭐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고 거기에 이제 한 척이 더 왔지. 한 척이 김 누구였지? 걔가 가지고 온 건데 이 새끼도 어때? 명량 그 해전도 굉장한 게 그 우리가 그냥 보통 알기에 뭐 12척 혹은 13척이 133척, 333척이었는데 133척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 근데 실제 역사는 안 그래. 한 척은 김 누구였지? 그 새끼는 조선 조정에서 전라 우수사인가? 이혁기가 죽고 난 다음에 전라 우수사로 보낸 새끼가 한 명 있었거든. 원균 대신에 보내려고 했던 새끼 하나 있어. 아주 또라이 같은 새끼. 이 새끼 그 새끼가 한 척을 가지고 그분이 그 새끼라 그러면 안 되지. 그분이 한 척을 가지고 왔는데 이 한 척은 어때? 저 뒤에 혼자 저 뒤에 숨어 있었어. 이렇게 멀리 있었어. 도망가려고. 그리고 앞에 이제 11척이 있어. 앞에 11척이. 명량에 이렇게 앞에 11척이 이렇게 쭉 서 있어. 그럼 여기 뒤에 누가 서 있었다고? 김무식이가 아까 서 있고 여기에 앞에 누가 있었어? 이순신 장군 배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앞에서 얘네가 막 쳐들어오는데 이 혼자 뭐 역사가들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1시간 이상은 혼자 싸운 거야. 그 명량이라는 영화 보면 실제로 어때? 혼자 막 싸우잖아. 봤던 애들은 알 거야. 혼자 그렇게 싸웠대 진짜. 진짜 혼자 싸웠대. 그러다가 나중에 두 척이 이제 합류하지. 두 척이. 그게 안이랑 거제헐령 안이랑 한 명이 또 누구였지?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안이 보고 막 그러잖아. 너 군법으로 널 참여할 것이나 공을 세워서 뭐 해라 뭐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그때 막 하거든 최민식이. 근데 그건 원래 안이한테 했던 게 아니고 김응함한테 했지. 김응함한테. 다른 사람한테 원래 했던 거고. 여하튼 두 척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거의 끝날 쯤 돼서 어떻게 얘네가 다 온 거야. 그러니까 혼자 다 싸웠다니까 결국은. 다 도망가려고 하고 있었다니까. 아니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일단 얘네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칠청량 해정에서 살아온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한번 깨져서 죽을 위기를 갖다 다 겪었잖아. 그 두려움이 있어 없어? 두려움이 있지. 수행 같아도 두렵겠다. 그지? 근데 앞에는 어때? 막 300척이 넘는 애들이 왔잖아. 야, 니네 같으면 나가서 싸울 수 있겠니? 그러니까 대부분 뒤에 있었지. 근데 혼자 싸웠지.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진짜 알면 알수록 엄청난 형이야. 그 형은. 형이라 그러면 안 돼. 그분은 정말로. 자, 뭔 개소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일단 이거 하다가 왜 골로 갔지? 제과 제빵 하다가 밥먹 조선 그제? 조선 사람들 하다가 아이고야 진짜. 자, 분할을 살펴보기로 하자. 만약 제빵을 떼어내요. 주식회사 초롱빵집을 만든대. 자, 제빵 떼어내서 이제 뭘 만든다고? 주식회사 초롱빵집. 자, 이제 개념어들 나올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초롱빵집을 갖다 무슨 회사? 이제 나오잖아. 이제 신설회사. 얘가 이제 신설회사가 되고, 그럼 주식회사 초롱은 이제 뭐가 돼? 존속회사 이렇게 가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지? 개념어들을 잡아야 돼, 잡지 말아야 돼? 잡아야 돼. 자, 그래서 상장회사가 분할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그럼 조건만 파악하면 돼, 지금부터는. 두 번째 문단은 뭐야? 회사 분할을 위한 조건. 자, 그래서 조건이 뭐냐? 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출석한 주주에, 그러니까 주주가 몇 명이 오는 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출석한 주주에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해.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수가 있어야 돼. 출석한 주주들이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거든. 의결권은 당연히 뭐니? 주식 수에 따라 달라지겠지. 주식을 가진 수에 따라 달라지겠지. 근데 3분의 2야. 그지? 2 이상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찬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뭐니? 발행 주식 총수의 또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 이상이 돼야 돼, 되지 말아야 돼? 돼야 돼. 이게 다 돼야 돼. 두 가지가 다 돼야 돼. 자, 그래서 주식회사 초롱의 발행 주식 총수가 이제 몇만 주?
20만 주야. 만약에 120만 주. 자, 120만 주라고 했을 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얼마? 반만 안 남아. 반만 와서 얘네가 의결할 수 있는 주식 수가 얼마라고? 60만 주야. 60만 주. 오케이? 그럼 60만 주의 3분의 2니까 얼마야? 40만 주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고. 근데 주식 총수의 또 얼마가 돼야 돼? 이게 3분의 1을 넘어서야 되는 거지. 그럼 주식 총수의 3분의 1이니까 40만 주지. 근데 얘네가 40만 주 찬성했다는 얘기는 40만 주 넘어섰으니까 회사 분할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 분할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두 단계야.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주식 그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의결권이 30만 주밖에 안 돼. 참석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 30만 주밖에 안 돼. 그럼 얘네가 3분의 2 이상 찬성했어. 그럼 얼마가? 20만 주가 찬성했지? 근데 가진 주식은 얼마? 총 주식은 120만 주지. 120만 주에 3분의 1이 돼야 안 돼? 그러면 회사 분할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지? 혹은 얘네가 지금 60만 주의 사람들이 왔다고 쳐. 근데 찬성한 사람들이 30만 주에 찬성했어. 그럼 돼 안 돼? 일단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두 단계에 걸쳐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분할을 결의할 수 있다라고 했네. 그럼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제 21으로 가는 거니까 세 번째 문단은 뭐야? 분할할 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뭐라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뭐라고? 순자산. 일단 개념 잡고 순자산인데,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분할 비율에 따라서 존속해서 순자산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한다? 분할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나눠 가진대. 그럼 분할 비율을 갖다가 세 번째 문단은 어떻게 나눌 건지,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파악하는 거지. 네 번째 문단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신설회사가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어. 그럼 주주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제 주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주주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 신설회사의 주주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해됐니?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은 회사 분할로 인한 몇 가지 사회적 쟁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는 사회적 쟁점만 소개하겠지. 뭐 해결책 있으면 해결책도 얘기했겠지. 여기까지 끊으면 되지. 더 이상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은 어차피 뭐야? 회사 합병이야. 자, 그럼 7번에 1번. 자산은 순자산에 부채를 더한가? 맞아, 틀려? 자산은 순자산에 부채 더하는 거 맞지? 이항 정리 알지? 와, 이항 정리 진짜 오랜만에 말해본다. 자, 2번 선지는 흡수합병이니까 알아, 몰라? 모르지. 우리나라에서 회사 분할은 회사 합병보다 늦게 만들어진 제도. 맞아, 틀려? 순서는 이렇게 갔지? 그지? 자, 3번 맞고. 4번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데 생산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회사 분할한다. 그대로 나왔지. 봐봐, 그대로 나오지. 그지? 소멸해서 합병대가 얘기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냅둬. 8번 회사 합병이니까 됐고. 그럼 9번은 이제 뭐니? 두 가지 유형이니까 인적 분할인지 물적 분할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지. 자, 10번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20만 주래. 똑같아. 근데 자, 120만 주인데 경영인 갑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대? 20%야. 20%면 몇만 주야? 야, 이걸 계산을 못 하나 봐. 24만 주지. 그냥 곱하면 돼. 20%니까 2른이 24야. 24만 주. 이게 근데 실제로 근데 수능에서 수능 국어에서 뭐가 나오니? 산수 문제가 나오잖아. 특히 너희들 산수 문제 중에 가장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분모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분모 분자로, 분수 형태로. 분수 형태로 뭐뭐를 나눈다 그러면 무조건 분수 형태로 해야 돼. 이거 조금 이따도 나올 거야. 무조건 뭐뭐를 뭐뭐로 나눈다 그러잖아. 그럼 걔네를 갖다가 뭘로 표시할 수 있어야 돼? 분수의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이건 예전에 수능에서 몇 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산수 문제. 자, 산수 문제에서 중요한 건 그거야. 근데 그거 뭐 분수로, 니네가 수학은 나보다 더 잘하잖아. 그치? 니네가 나보다 못하는 거 없어. 영어도 니네가 나보다 잘하지. 내가 뭘 알아 이제. 우리 딸내미 외우는 단어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던데.
그리고 저번에 우리 딸님이 뭐 가정법 뭐 이런 거 설명하던데 너 이제 모르겠어 그거 진짜로. 오형식도 기억 안 나는데 진짜로 오형식도 기억 안 나 이제. 그러니까 니네가 훨씬 잘하지 쌤보다. 응? 쌤이 니네보다 그래도 조금 많이 알고 있는 건 뭐니? 뭐 역사, 국어 이거밖에 없지. 응. 니네가 훨씬 나아 쌤보다. 자, 여하튼간에 갑은 그래서 이 회사에 치킨 영업부를 떼어냈대. 자, 피자하고 치킨 영업하는데 뭘 떼어냈다고? 치킨 영업부 떼어냈대. 그래서 만든 게 뭐야? 주식회사 꼬꼬맛이지. 그럼 꼬꼬맛이 무슨 회사가 되는 거니? 아니지. 요 개념으로 이제 적용해야지. 신설회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신설회사가 된 거지. 회사 분할의 사례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 되지. 그럼 주식회사 착한 맛은 뭐야? 존속회사. 그럼 적어놓으면 돼. 존속회사, 주식회사 꼬꼬맛은? 야, 근데 이거 이름 잘 짓지 않았니? 니네 치킨 나중에 체인점 하면 주식회사 꼬꼬맛으로 해. 괜찮네. 이름. 있어? 꼬꼬았지? 꼬꼬맛은 없잖아. 자, 여하튼간에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기 위해 회계팀의 분할 비율 산정을 의뢰했대. 야, 그럼 봐봐. 인적 분할 몇 번째 문단? 4문단. 분할 비율 선정 몇 번째 문단? 3번째 문단. 다 나오는가? 그래서 분할 비율을 갖다가 너희들이 찾아야 돼. 0.1에. 그럼 분수로 나타나면 0.2가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2가 되는 거지. 이거 찾아야 돼 너희들. 그래서 의뢰 결과에 따라 이 값은 어때? 근데 달라질 수 있지. 이 값은 달라질 수 있대 항상. 그리고 조만간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이제 분할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럼 주주총회는 아직? 그럼 봐봐.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온 주주총회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래. 그래서 1번 선지. 분할 전 경영인 갑은 주식회사 착한 맛에 주식을 24만 주 보유하고 있는 거 맞아 틀려? 이건 뭐 보기만 봐도 나오는 거고. 2번은 알 수가 있어 없어? 지배관계는 모르지. 3번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더라도 찬성수가 30만 주였다면 결의가 불가한 건 맞아 틀려? 맞지. 1번 3번 지워지고 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지. 5번도 뭐니? 분할 비율이지. 분할 비율값. 그럼 이제 어디 읽어야 돼? 3문단.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니? 산수 문제 나오는 거지. 분할 비율을 구하는 방법 나왔잖아. 신설 회사의 순 자산을 분할 전 회사의 순 자산으로 나눈대. 자, A를 B로 나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B분의 A야. A를 B로 나누는 건 B분의 A. 달지 이건? 옛날에 이거 실제로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 가끔 헷갈리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 그리고 신설 회사의 순자산이야. 그래서 이 값이 그지 0.3이 됐다. 그럼 10분의 3이란 얘기지. 그래서 10분의 3이란 얘기지. 그래서 순자산의 몇 배를 가진 거야? 신설회사가 0.3배지. 나머지는 존속회사가 다 가지는 거야. 그래서 주식회사 초롱의 순자산이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이 얼마였다? 100억이다. 그러면 얘는 몇 억? 30억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0.3이 나온 거지. 이해됐어? 그럼 신설회사가 30억을 가져갔으니까 분할하고 난 다음에 존속회사의 몫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제? 70억이 되는 거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산수 문제야 산수 문제.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으면 자 10번 문제 몇 번? 4번? 4번 알 수 있어? 0.3으로 했어? 지분율도 예상과는 달라지겠군? 근데 거기 보니까 어때? 예상하지만 의뢰 결과에 따라 이 값은 달라질 수 있잖아. 분할 비율을 0.15 예상했는데 0.3으로 결정됐대잖아. 그럼 달라졌어 달라지지 않았어? 달라졌잖아. 4번 선지. 그럼 5번 선지는 의뢰 결과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예상보다 치킨 영업부가 뭐가야? 신설회사지? 치킨 영업부의 부채가 증가했대. 치킨 영업부의 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치킨 영업부의 순 자산이 줄어든 거지. 분자가 줄어들었잖아. 그럼 얘는 줄어들지 당연히. 분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어때? 그지? 그래서 치킨 영업부의 부채가 증가한 만큼
피자 영업부의 부채는 줄었대. 그러니까 얘가 어때?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자산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30억에서 20억으로 줄었다 그래. 그럼 존속회사의 부채는 여기서 어떻게 됐대? 부채는 줄었다 그랬잖아. 얘가 부채를 떠안은 거지. 그럼 얘는 80억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하튼간에 100분의 20이잖아. 그래도 100분의 20이잖아. 그럼 여기는 0.2, 0.3에서 얼마가 돼? 0.2. 자, 그래서 분할 비율값은 작아진다. 맞아 틀려? 맞지? 그럼 다음 몇 번이야? 2번이지. 4번이야? 그럼 다시 봐야 되는데? 분할 비율이 0.3으로 결정난다면 주식회사 착한 맛의 주주들이 갖게 될, 이건 모르지. 0.3으로 결정했을 때 주식회사 착한 맛의 주주들이 갖게 될 주식회사 꼬꼬맛의 지분율도 인적 분할했을 때 예상과는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럼 이건 인적 분할했을 때 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봐야 돼, 보지 말아야 돼? 봐야 돼. 선생님 실수했네. 자, 그럼 이제 또 그 다음 이제 봐야 돼, 보지 말아야 돼? 봐야 돼. 역 같아. 네 번째 문단 그래서 보니까, 자, 회사 주주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뭐로 나눠지니?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구분이 돼야 안 돼. 인적 분할은 뭐래? 분할 전 회사의 주주들이 자신들의 지분율만큼 존속회사의 지분도 갖게 되고 신설회사의 지분도 다 갖는 거야. 즉 분할 전 지분율 10%인 주주는 분할 후에도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에 대해 각각 어때? 10%의 지분율로 직접 지배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니? 내가 원래 주식을 갖다가 초롱의 주식을 갖다가 10% 가지고 있었어. 오케이? 근데 인적 분할을 했어. 그래서 주식에서 초롱 빵집이 생기잖아?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얘한테 이제 떼어줬겠지, 자산을. 아까처럼 분할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얘가 원래대로 어때? 존속회사의 주식 10%도 그대로 갖고 있고 신설회사의 주식도 10% 다 가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때? 주주가 얘를 직접적으로 다 지배한다, 지배하지 않는다? 지배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일반 기업들이 이 인적 분할 많이 할까 안 할까? 안 해. 물적 분할 많이 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건 일반 주주들, 개미들한테는 좋아 안 좋아? 이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 해야 되나? LG화학이라고 니네 아니? 요번에? LG화학 주식이 옛날에 100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 주당. 근데 왜 올라갔냐면 이 LG화학이 여러 사업을 하는데 이 중에서 배터리 관련 산업이 LG솔루션이라고 있어. 배터리가 이제 대세잖아. 왜 배터리가 대세지? 이것 때문에 전기차, 수소는 수소차고 전기차 때문에 배터리가 요즘 대세란 말이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어때? 굉장히 커. 그래서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작년에 어때? 엄청 각광을 받았었어. 그래서 얘가 40만 원, 50만 원 하다가 쌤이 알기로는 100만 원까지 올라갔을걸? 주당? 근데 얘가 이제 막 떨어져. 왜? 분할한다 그래서. 근데 분할하는데 어때? 만약에 얘가 분할했을 때 일반 주주라 그러면 내가 여기 10% 가지고 있고 그럼 인적 분할해서 여기도 10% 가지면 내가 손해볼 거 별로 없지. 왜냐하면 LG 사람들이 보통 LG 솔루션 때문에 여기를 투자하는 거거든. 이 주식을 사는 거거든. 배터리 때문에. 근데 배터리만 딱 띄어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 나머지 사업들은 어때? 별로 메리트가 없어. 그지? 그럼 일반 개미들 입장에서는 어때? 이것도 10%, 이것도 10% 이렇게 가지는 인적 분할이 좋지. 당연히 좋지. 난 얘 가지고 싶다니까. 얘는 앞으로도 올라가지 않아? 올라갈 거라니까. 얘가 100만 원이 될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어때? 요거 때문에 얘를 샀는데, 그지? 인적 분할하면 둘 다 가지는 거니까 상관없지. 근데 이제 물적 분할은 어떻게 한대? 자, 물적 분할. 반면에 우리나라는 물적 분할 많이 해. 반면에 물적 분할은 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존속회사가 가지고 가는 거야. 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평가액은 신설회사의 뭐다? 순자산과 같거든. 그래서 존속회사가 뭐가 돼? 모회사가 되고 신설회사는 뭐가 되는 거야? 자회사. 그래서 얘가 누구를 지배해? 얘가 얘를 지배하는 거야. 얘가 얘를 지배해. 그래서 물적 분할이 되면 분할 전 회사의 주주는 존속회사에 대해서는 어때? 분할 전 지분율을 직접 지배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때? 10% 그대로 가지는 거야, 얘를. 10% 가지는 거야. 하지만 신설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지분이 없다니까 이제. 그럼 내 주식 가격이 어때? 뚝 떨어지겠지. 얘가 빠져나가면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식은 떨어질 거 아니야.
그거 뚝 떨어지지 당연히. 100만 원 하다가 얘가 40만 원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얼마가 될까? 60만 원이 뭐 단순 계산해도 100만 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얘가 이제 40만 원에 상장을 하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얼마로 떨어져? 60만 원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내가 10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개미들이. 그럼 100만 원 내가 살 때는 어때? 1000만 원 주고 산 거야. 근데 지금 팔라 그러면 얼마야? 600만 원이 되는 거야. 근데 얘 주식은 내가 가져 못 가져? 못 가지는 거지. 얘에 대한 지배권은 다 얘가 가진 거야. 기업이.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분할이 좋은 거야? 물적 분할이 훨씬 좋은 거지. 그러니까 니네 이제 나중에 주식 투자할 때 물적 분할을 하느냐 인적 분할을 하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돼. 따져보지 말아야 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여튼간에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어때? 분할 후에도 인적 분할을 했잖아. 분할 후에도 2번 선지 10번의 2번 선지 갑은 주식회사 착한 맛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거 마저 틀려. 맞지? 그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된가? 4번이 된 거지. 자, 그럼 9번 문제는 A가 뭐야? 분할 전이지. 가의 B는 뭐야? 존속회사지. 순자산을 뺐대. 순자산 빼고 나면 이제 인적 분할이니까 가가 인적 분할이고 나가 뭐야? 물적 분할이지. 이제 이해되지 이건. 그지? 그럼 B의 순자산 빼버리면 당연히 뭐야? 분할 전 회사가 100억이었는데 신설 회사가 30억이다. 그럼 존속회사는 70억이다 그랬지. 그러니까 거꾸로 B의 순자산을 70억을 빼면 나머지 30억이 뭐가 되는 거야? C의 순자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은 맞아 틀려? 맞지. 자, 2번 선지는 C는 상법에 따라 A의 근로자 중 분할과 관련된 이들을 승계. 이건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냅두고. 나의 경우가 물적 분할이지. C의 순자산만큼 B가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된 주식은 C가 보유한다 그랬어? 아니지. 누가 다 가져간다 그랬어? B가 가져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야? 3번이 된 거지. 이해됐니? 그럼 안 풀린 거 뭐야 이제? 합병만 남았지. 그지? 합병만 남았지. 아까 PF 했으니까. 그럼 이제 뭐만 보면 돼? 회사 합병만 보면 되는 거야. 자, 회사 합병은 그냥 선택적 독해로 한번 가볼까? 자, 7번에 2번 선지는 흡수 합병에 대한 얘기지. 자, 그럼 흡수 합병이란 말 찾아봐. 6번째 문단 몇 번째 줄? 4번째 줄에 나오지? 4번째 줄에 나오지? 자, 합병의 대부분은 무슨 합병이다? 흡수 합병이다. 이 방식은 기존의 한 개 회사가 존속 회사가 되어 소멸 회사를 인수하는 형태다. 그럼 2번 흡수 합병은 이미 존재하는 회사가 기존의 회사가 소멸 회사를 인수하는 형태이다. 맞아 틀려? 맞지? 그럼 얘는 다음 몇 번? 5번.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 흡수 합병 1번, 2번. 삼각 합병 4번, 3번, 4번, 5번. 그럼 삼각 합병은 어디에 나오는 거야? 마지막 문단 7문단에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럼 뭐부터 보는 게 좋니? 삼각 합병부터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럼 3번 선지. 삼각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모 회사의 주식을 모두 합병 전에 매각한대. 자, 그럼 볼까? 삼각 합병도 합병의 한 형태인데 이는 모 회사와 자회사 그리고 소멸 회사 간의 합병이다. 삼각 합병은 세 개네, 그지? 모회사가 있고 이 모회사에 자회사가 있고 그리고 소멸할 회사가 있는 거지. 이 세 개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야? 합병하는 거지. 그래서 삼각 합병은 자회사가 소멸 회사를 갖다 어떻게? 인수해. 자회사. 이게 그 자회사 모회사는 알지? 기존의 회사를 갖다 뭐라 그래? 모회사라 그러고 물적 분할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뭐야? 자회사야. 이렇게 간 거야. 지배 관계는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누가 소멸 회사를 누가 인수해? 얘가 인수해. 얘가. LG 솔루션이 배한철 솔루션을 소멸한 회사를 얘가 흡수한 거야. 얘가 사는 거야. 얘가. 자, 근데 합병 대가로는 자회사가 아니라 모회사의 주식을 받는데 LG 솔루션의 주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LG 화학의 주식을 받는 거야. 그래서 삼각 합병의 경우에 자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줄 모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사전에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지 말아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3번 선지. 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전에 모두 매각해야 돼? 아니지. 아니지. 줄 걸 만들어 놔야 돼? 만들어 놓지 말아야 돼? 만들어 놔야 돼. 그지? 자, 계속 읽어볼게 또.
삼각합병을 하려면 자회사와 소멸회사 모두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랬거든. 그 얘기는 없지? 3, 4, 5 중에. 자, 4번 선지 삼각합병을 결의된 후 주식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멸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는 모 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 맞아 틀려? 맞잖아. 그지? 근데 거기 마지막에 보니까 합병이 결의되었을 때 자회사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지만 모 회사 주주에게는 해당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근데 주식 다시 주식 매수 청구권은 이거 6문단도 읽었어야 되네. 주식 매수 청구권은 뭐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는 권리야. 거기 6문단에 한편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뭘 준다?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인 뭘 준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지. 그지? 그럼 4번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즉 합병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뭘 준다 그랬어? 아까 모 회사의 주식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랬지. 모 회사의 주식을 준다라는 게 뭐야? 세 번째 줄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 다 읽어봤지? 읽어봤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냥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찬성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반대하는 애들한테는 어떻게 해? 내가 가진 주식 니네가 사줘. 그 청구권을 준다라는 얘기야. 합병하는 니네 회사, 내가 가진 니네 회사 주식을 갖다 니네가 다시 사 빨리 내 거. 이게 뭐라고? 주식 매수 청구권이야. 근데 합병에 찬성했으면 그딴 거 할 필요가 삼각합병에서는 없는 거지. 그냥 모 회사 주식을 받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는 거야. 반대하는 입장에서. 자, 그렇게 풀면 다 풀린 거지. 그지? 자, 다음에 나온 거 13번부터 17번 지문. 얘는 어때? 얘는 쉬웠지. 오히려 얘가 엄청 쉬웠던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읽어가면 어때? 지문과 선지의 내용이 그대로 일치가 되지. 그지? 그래서 얘는 뭐 엄청 쉬웠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애매하지. 그렇다고 그만둘 수는 없잖아. 자, 내일 그래서 너희들 내일은 몇 시부터? 3시부터 5시까지. 내일 할 수업의 내용은 뭐다? 대성, 7월 대성. 7월 대성. 오케이? 7월 대성 다 풀었니 안 풀었니? 7월 대성 시험지 없는 사람. 내가 분명히 다 나눠줬는데 없는 사람 없지? 지난번에 다 풀어왔었지? 그래서 질문 받으려고 했는데 질문 안 했었잖아. 그래서 내일 뭐 고기 비문학 정도만 좀 건드려 볼게. 오케이? 자, 여기 화작이나 엄매 중에서 뭐 질문할 거 있니? 혹시? 하나 정도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35번) 자, 35번 엄매는 어간이 3개인 형태소로 이루어져야 돼. 어간이 몇 개라고? 3개. 그지? 3개. 어간이 3개야. 어간음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선생님 뭐 생각하라 그랬어? 기본형이잖아. 기본형. 기본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있지 말아야 돼? 있어야 돼. 그지? 자, 그래서 그 어간이 실질 형태소야 아니야? 실질 형태소라 그랬지? 그지? 어간하고 어근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어근은 실질 형태소야. 그지? 어간은 어떤 개념이라고? 용언이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롭다라는 단어, 새롭다 가져가지 말자. 오르내리다 그러면 자, 활용은 어떻게 하지? 오르내리고 오르내리니
이때 항상 쌤이 붙여볼 건 뭐라 했어? 아니면 니 붙이라 그랬지. 그지? 오르 내리 어가 붙겠지. 그럼 오르 내려 이렇게 되겠네. 그지? 오르 내리 니 이렇게 되겠지. 여하튼간에 얘를 갖다 뭐라고 불러? 어간 어미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 어간은 오르다와 내리다. 어근이 몇 개야? 두 개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 얘를 합성어라고 하는 거지. 그지? 얘를 갖다 뭐라고 한다고? 합성어. 근데 이 어간이 몇 개 있다고 지금? 어간이 세 개라고 그랬잖아. 보기 조건에 어간이 몇 개라고? 세 개가 있어야 돼. 그지? 자, 그러면서 어간이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 그럼 어간이 세 개라고 그러니까 뭔 개소리야? 자, 근데 직접 구성 요소로 어근만 분석되는 자 뭐다? 합성어야 돼. 직접 구성 요소는 뭐야? 직접 구성 요소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직접 구성 요소가 직접 구성 요소 둘을 쪼개는 거야. 하나의 단어가 있을 때 둘을 쪼개는 거야. 그럼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세 개가 있을 경우도 있어 없어? 있지. 그지? 자, 휘는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기본형이 뭐지? 원래는 날다지. 그럼 날다에 뭐가 붙은 거니? 접사. 그지?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직접 구성 요소가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두 개로 이제 쪼개는 거지. 직접 구성 요소는 두 개로 쪼갠다니까? 직접 구성 요소를 갖다 이렇게 쪼개야 되겠지? 휘와 뭘로 나눠야 돼? 날리다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럼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뭐지? 어근 플러스 뭐야? 접사지 파생어인 최종적으로 뭐야? 휘는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접사지. 그러면 파생어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으로만 있어. 실질 형태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지? 자, 그래서 어간이 세 개의 형태소. 일단 이 얘기는 어간을 갖다가 먼저 나눠야 돼. 그지? 짓이겨서의 어간은 그런 뭐야? 짓이기다지. 기본형으로 바꿔야지. 1번 선지. 짓이겨서는 짓이기다가 기본형이잖아. 그지? 그럼 어간이 어디까지야? 어간. 지금 방금 설명했잖아. 어간은 여기까지라니까. 짓이기고 짓이기니 짓이겨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짓이기까지가 뭐야? 어간이지. 그럼 이 어간이 몇 개의 형태소란 얘기야? 세 개의 형태소여야 되지. 근데 얘는 몇 개야? 짓 플러스 이기다지. 두 개지. 이해됐니? 그럼 1번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자 2번은 내려 오 아니 잠깐만. 맞지? 짓이겨서는 그렇지. 그지? 근데 얘는 뭐니? 내려오다가 기본형인데 내려왔다가 됐지. 그럼 내려오까지가 뭐야? 어간이지. 그지? 그럼 형태소는 어떻게 구분되지 이제? 내려오지. 어간은 내려오잖아. 그럼 내리다와 내리어 오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기본형이 어떻게 돼? 내리다. 그럼 다 대신에 뭐가 왔어? 연결음이 어가 온 거지. 연결음이 어가 온 거지. 여기에 다시 뭐가 온 거야? 오가 온 거야. 어간, 어미, 어간. 이해됐니? 내리어 오다니까. 자, 이거 그럼 이게 쌤이 얘기했잖아. 어간과 어간이 결합할 때 연결 어미가 있냐 없냐. 어미를 안 데리고 다니면 비통사잖아. 얘는 어미를 데리고 왔어 안 데리고 왔어? 통사. 이해됐어? 그럼 몇 개의 형태소야? 어간, 어미, 어간. 세 개의 형태소. 맞아 틀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야? 합성어잖아. 직접 구성 요소가 내리다와 오다. 어근과 어간이 결합한 합성어. 그러니까 답 몇 번? 2번. 뭐 다른 거 하나 해볼까? 갈아입혔다 그랬네. 갈아입다 이렇게 되지. 그럼 얘도 어때? 갈다와 어간이지? 기본형 갈다지? 연결음이 아가 왔지? 입이 왔어 안 왔어? 왔지. 그지? 근데 얘는 갈아 입 쏘리 이거 기본형 이렇게 새기하면 안 되지. 갈아입다가 아니잖아. 갈아입 히다야. 히가 왔잖아 얘는. 갈아입혔다 그랬으니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빼도 돼. 선어말 어미들은 빼도 돼. 근데 일단 히는 뭐니? 접사잖아. 이 히리기 사동 접사잖아. 누가 옷을 누구에게 갈아입히는 거잖아. 사동 접사거든. 그럼 얘는 빼면 돼 안 돼? 갈아입혔다 그랬으니까 얘는 그러면 갈아입히 갈아입히 니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어간이 갈다와 어간 어미 어간 입다의 어간 접사. 그럼 어간이 지금 몇 개로 돼 있는 거야? 어근 어미 어근 접사 몇 개로 돼 있는 거야? 4개로 돼 있는 거지. 야 이런 거 실수할 수 있겠네. 선생님도 지금 갈아입혔다 그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아입혔다 그래가지고 과거 시제는 빼버린다 그래서 혀를 다 빼버린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럼 4번은 밀어 붙이다잖아. 밀어 붙이다. 그치? 밀어 붙이고 밀어 붙이니 이렇게 되지. 밀다 연결어미 붙다의 접사. 이것도 몇 개야? 4개. 이거 연결어미야? 누가 무엇을 밀어 붙이는 거야. 밀어 붙게 한 거야. 사동 접사야 이것도. 휘날려는 휘날리다잖아. 그지? 여기에 어가 붙은 거지. 그래. 휘날리다. 그럼 날다의 어근이지? 접사. 그러니까 몇 개야? 또 형태소는 3개야. 근데 파생어지. 그래.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 아까 했잖아. 예를 들다 보니까 예로 들었네. 그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된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자, 수고들 하셨고 내일 3시에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일요일까지 일단 3회는 푸는 거 알지? 다 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